안녕하세요. LG U+ IPTV 서비스 무중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야기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양시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U+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IPTV 백엔드 플랫폼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어떻게 현대화해 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산업의 고객분들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는 데에는 여러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에게 민첩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클라우드의 특성을 통해 개발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런 민첩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차별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여러 리전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운영 탄력성, 보안, 클라우드에서만 제공하는 여러 IoT, AI, ML 서비스 등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는 워크로드를 파악하고 해당 워크로드가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한지,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의존성은 없는지, 기술적 부채는 없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다른 마이그레이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동작하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리호스트, 기존 워크로드를 대체할 사스 서비스 구매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리퍼체이스, 기반 플랫폼을 변경하는 리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하여 이전하는 리팩터 등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운영되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합니다. AWS는 목적별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오라클 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RDS, 모든 규모에서 높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NoSQL DB 서비스인 DynamoDB, 그래프DB 서비스인 넵튠 등이 있습니다. U+ IPTV 사례에서도 온프레미스에서 구축되어 있는 오라클 RAC를 오로라 포스트그레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리팩터의 전략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재설계하고 개발하면서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오랜 기간 여러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전한 크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IT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쪼개어서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서비스로 재설계하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적용된 LG U+의 IPTV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선의 연구위원님과 오영석 책임연구원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U+의 서선의 연구위원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오늘 LG U+의 오영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 LG U+ IPTV의 무중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이 오래되면 기술 부채가 쌓이게 되고 기술 부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을, 이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와 서버 개발이, 에자일이 서버 개발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클라우드로의 이전은 늘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의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용감하게 갔다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위로, 이전으로. 저희 LG U+ IPTV도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실패할 뻔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는 잘 해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무대 위에 오르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U+가 다음 장에서 소개드릴 3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할을 따지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춘 프로덕트 오너십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이끌고자 했던 테크니컬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묶었던 팀워크의 정신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적인 혁신이 성공적인 전환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위에서 겪은 기술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LG U+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U+ IPTV는 셋탑과 모바일 TV로 영상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우리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LG U+의 서비스들은 U+ IPTV, U+ 모바일 TV, 아이들 나라, 아이돌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U+의 미디어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고 비즈 로직을 처리하는 서비스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인코딩이나 DRM 등의 영상 파일에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하는 영상 인프라의 영역입니다. 그중에서 U+는 서비스 플랫폼 영역의 일부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의 핵심 동기는 바로 빠른 변화와 고객 요구의 빠른 수용이라는 서비스 어질러트였습니다. 우리 U+ 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특정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요구사항이 편중되었고 이 특정 서비스 플랫폼은 전체 고객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는 대고객 주요 서비스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런 민감한 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저희 LG U+ 서비스의 규모에 대한 3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우리 서비스를 즐기시는 대내 고객 셋탑의 숫자입니다. 현재 IPTV 서비스 플랫폼은 500만 대 이상의 셋탑으로부터 트래픽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내 셋탑 숫자 기준이므로 2인 가족을 가정한다면 1000만 명 이상의 고객께서 저희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즐기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늘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을 추가한다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의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클라이언트 규모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 처리하는 리퀘스트의 양으로 클라우드 위에 구축된 저희 서버는 2억에 가까운 리퀘스트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TPS로 환산하면 2000 TPS 정도 됩니다. 때때로 순간적인 스파이크 트래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위에 탄탄하게 구축된 저희 서비스는 트래픽이 몰리는 순간이 와도 현재 대비 10배 이상의 트래픽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의 확장성과 쿠버네티스의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 자동 운영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매일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고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변경의 건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서비스는 매일 1억 3천만 건 이상의 DB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편성 변경이나 고객 구매 및 시청 이력, 그리고 추천 컨텐츠 정보 업데이트 등을 포함한 재반 VOD 서비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세 숫자를 통해서 저희 IPTV 서비스 플랫폼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지 않고 또 이런 대형 서비스를 무중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챌린징한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LG U+ IPTV가 갖고 있었던 기존 개발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누적된 기술 부채와 민감한 서비스의 특성에 의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점들입니다. 첫 번째는 변경 범위가 넓고 예측이 어려운 한 덩어리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문제점입니다. 파일당 수천 라인의 소스로 구성되었고 코드 간의 의존성이 높아 변경이 발생하면 반복하는 수정이 잦았습니다. 두 번째는 쿼리나 함수로 비주 로직을 지원하여 확장 한계에 도달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다수의 비주 로직을 오라클 쿼리로 구현하였고 온프렘에 구축된 오라클은 이제 확장의 한계에 도달하여 우리가 더 많은 신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때 저희의 니즈를 더 이상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폭포수 방식의 적용으로 인한 개발, 검증, 배포 과정에 길어 일정 지연이 다반사인 점이었습니다. 폭포수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너무 긴 설계 기간, 변경 수용의 어려움, 동적 확인이 후반에나 가능하다는 점이 결국 일정 지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로 장애에 대한 고객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점에 의해서 다섯 번째, 운영팀의 장애 피로도가 높은 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민감한 서비스이고 운영의 장애 피로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변경을 시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누적된 기술 부채를 없애고 처음 저희의 목표였던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들은 세 가지 현대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개발 어질리티와 인프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유연성과 민첩성 그리고 분산된 인프라의 확보로 인해 고가용성도 저희가 획득한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데브옵스의 전략은 조직 문화의 혁신과 개발 생산성 향상의 키가 되는 컨셉입니다. 데브옵스 조직 문화를 통해 저희는 그레이 영역을 없애고 협력과 공유의 조직 문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인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 변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응집력 있게 분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다른 서비스들끼리 잦은 변경과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과 조직 문화적인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실제적인 핵심 기술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IPTV 전환 과제 이전에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의 클라우드 이전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의 실전 핵심은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데브옵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와 CI/CD 그리고 인프라 애즈 코드의 영역입니다. 이 기술은 앞서 소개드렸던 현대화 전략에도 포함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실무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장애 없는 무중단 전환을 가능하게 한 스트레인글러픽 마이그레이션 패턴의 적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무중단 API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의 핵심인 안정된 데이터의 이전입니다.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의 성공과 실패는 데이터 이전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도 데이터 이전에 많은 공을 들였었는데요. 이후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분리하여 재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LG U+에서 경험한 애플리케이션 리팩터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MSA에 관련된 내용도 추후 슬라이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전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와 CI/CD, IAC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운영 인프라를 저희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이 인프라들이 어려운 점은 베어 메탈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관리했어야 하므로 인프라적인 변경이나 운영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의 도입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또 인프라 애즈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인프라 개발 운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재생 가능한 인프라 코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점이 큰 서비스와 긴 배포 주기는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작게 나누고 클라우드에 CI/CD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취약한 바이너리 단위 배포는 불변 이미지 단위 배포로 개선하였습니다. 불변 이미지를 통해 배포 이슈를 줄이고 고객 트래픽에 대해 유연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배포 시 서비스 중단에 의한 장애는 무중단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를 도입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배포는 배포 시 고객 이슈를 제로화하여서 개발자들이 배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이제부터 U+에서 적용한 실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U+는 오랫동안 방송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AWS와 메가존과 협력하여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방송 시스템은 외부 서비스 의존성과 장애 민감성으로 인해 사전에 다수의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개발이 진행됐어야 하는데요. 다수 환경의 동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은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애즈 코드인 테라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 방송 시스템은 모든 플랫폼을 이관한 것이 아닌 일부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관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온프렘과 클라우드 간의 연결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나 카프카와 같은 오픈소스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AWS 매니지드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U+에서 구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CI/CD 파이프라인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IPTV 서비스들은 쿠버네티스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놉스 기반의 아르고 CD를 대표적인 디플로이먼트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배포 속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배포 시스템은 잦은 배포와 빠른 롤백을 가능하게 해서 개발자로 하여금 작은 변경을 자주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배포 시스템의 안정성은 개발자가 배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스스로 배포의 오너십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U+ IPTV 과제는 다수의 개발자와 다수의 배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 120명 이상의 개발자 접근 제어 시스템과 200개 이상의 CI/CD 파이프라인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것을 코드로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포의 형태는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방식에 제한하지 않았고 코드 빌드를 통한 컨피그 파일 배포와 AMI 기반의 EC2 배포도 지원하여 다양한 타겟에 대한 배포를 모두 코드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U+ IPTV에서는 이뮤터블 이미지 정책, 불변 이미지 정책을 배포의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 비의존적 이미지로 전 환경 동일 이미지 배포를 구축할 수 있었고 가변 트래픽에도 오토 스케일링 시에 오토 스케일링에 의한 서버 개수 자동 확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별 차이는 컨피그를 통해 배포 시점에 자동으로 주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KS용 이미지뿐 아니라 EC2용 AMI 이미지도 패커와 앤서브를 통해 자동으로 빌드하도록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서 EC2 배포의 경우에도 AMI를 늘 새로 굳게 하지 않고 태그 변경으로만으로도 배포가 가능하도록 배포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실전 핵심 두 번째인 스트랭글러픽 마이그레이션 패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무중단 전환에서 스트랭글러픽 마이그레이션 패턴은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랭글러픽 마이그레이션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랭글러 퍼사드 부분인데 이것의 역할은 고객의 요청을 가로채서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으로 적절히 서비스를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전환은 이 스트랭글러 퍼사드에서 라우팅을 점진적으로
돌리면서 진행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고객의 모든 라우팅이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이 되게 됩니다. 저희 U+에서 실제로 이 패턴을 사용해서 전환을 수행했는데요. 좌측의 그림이 기존 서비스의 형상이고 우측의 그림이 전환 중의 서비스 형상입니다. 기존 형상에서는 IPTV 셋업으로부터 발생한 고객의 요청을 온프렘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환 중의 형상에서는 AWS 위에 셋업한 API 게이트웨이에서 셋업으로부터 발생한 고객의 요청을 가로채서 온프렘과 클라우드로 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 역할이 바로 스트랭글러 퍼사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프렘의 기존 서비스들이 언제든지 기존 서비스들이 언제든지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입자 인증과 콘텐츠 편성 부분이 신규 서비스로 전환이 맞춰졌는데요. 온프렘에도 동일한 서비스가 동일하게 돌고 있어서 신규 서비스에서 만약에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 퍼사드인 API 게이트웨이에서 트래픽만 기존으로 돌리게 되면 고객 요청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스트랭글러 픽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장점은 이 세 가지로 저희는 꼽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누렸던 장점입니다. 첫 번째, 고객 영향성 제로는 스트랭글러 퍼사드의 적용으로 고객께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신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전혀 모르시게 서비스 모더나이제이션이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빠른 롤백은 동일 기능이 양쪽 신규와 기존 시스템에 동작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우팅 변경으로 빠른 롤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패러렐 러닝 상용 검증은 트래픽을 중앙에서 통제함에 따라 신고 시스템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받아서 비교하면서 신규 시스템의 기능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 이어서 데이터 싱크 파이프라인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실전에 대해서 오영석 책임연구원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 오형석입니다. 스테이블 데이터 싱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관할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밑단의 데이터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체를 클라우드로 이관함으로써 데이터 이관은 단 한 번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U+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 동기화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오라클 DB에서 포스트 SQL로 솔루션을 변경하고 변경되는 데이터의 증분을 적재하는 법. 두 번째로는 500여 개의 DB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세 번째로는 1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방송센터와 클라우드 간 되게 많은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할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인지드 데이터 캡처라는 기술이 이미 있고 데이터 동기화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존 CDC 솔루션들이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CDC 솔루션은 종속성이 강해서 한쪽에서 작업이 발생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한쪽에서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양쪽 운영팀의 버든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개발 어질리티의 저하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데이터 이관이 계속 지속돼야 됨으로써 이게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기화 방식이 아닌 비동기화 방식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U+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왼쪽 그림과 같이 구현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레슨런이 참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적재에 대한 성능이 중요합니다. 즉, 앞서서 수억 건이 되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관할 때 적재되는 속도와 증분을 따라잡는 속도는 AWS의 DMS 솔루션이 성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게다가 이기종의 DB 간의 동기화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 데비지움을 도입해서 DB에서 데이터 변경 사항을 메시지 형태로 퍼블리싱하고 그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버에서 DB로 적재하는 형태, 즉 메시지 기반의 동기화 파이프라인을 구현함으로써 루즐리 커플드한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DB to DB 간 직접 주입이 아닌 방식을 통해서 양쪽의 헬스를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누락 없이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패턴을 보면 어떤 데이터는 시간축에 따라서 고르게 변경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이터는 벌스트한 형태로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발생함으로써 레이턴시가 크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마존 MSK를 통해서 토픽을 병렬화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연관도를 끊고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역방향 동기화입니다. 구현 방식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순방향 동기화와 소스와 타겟의 DB만 다를 뿐 메커니즘과 흐름은 동일합니다. 기존의 순방향으로 봤던 데이터를 MSA로 전환하게 되면 데이터 원천이 바뀌기 때문에 순방향의 데이터를 끊고 역방향의 데이터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 중단 없이 절체해서 양쪽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안정적으로 운영까지 해왔습니다. U+가 다른 마이그레이션 사례와 다른 점은 이런 양방향 동기화가 마이그레이션 종료 이후에도 기존 방송센터의 레가시 플랫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이관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고민하는 것이 모든 플랫폼을 다 이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버든일 수밖에 없는데요. U+처럼 연관된 모든 플랫폼을 다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모더나이즈가 필요한 대상만을 집중해서 이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증명해낸 것입니다. U+는 이런 여러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기술을 내재화를 많이 했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내재화를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성과였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기반의 MSA 구현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MS에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MS 전환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모놀리스틱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드 아키텍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방식의 약점이 데이터에 근간하다 보니까 계속 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데이터 종속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정은 어려워지고 개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이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DDD 기반 MSA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능을 도메인 단위로 분류하고 각 모듈을 옮기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존성은 낮추고 응집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이 전환 방식을 추상한 것인데요. 많이 보신 그림일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MSA로 이관하는 방식이 힘들긴 하겠지만 어렵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착각이고요. 이론은 현실과 다릅니다. 실전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은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유지보수가 되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의존성은 낮추고 응집도는 높여라라는 것이 바이블 같은 원칙이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자가 그 원칙을 모두 지켰을까요? 대부분의 원칙은 무너져 있고 히스토리는 누락돼 있고 소스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소스를 분석하고 해체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에 언제나 초기 예상을 뛰어넘는 의존성의 함정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위험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분석 및 전환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치열하면서도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분석 시 어떤 모듈들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연관도가 있는지, 무슨 DB 테이블을 쓰고 있는지, 사용 패턴은 어떠한지 면밀히 분석해서 전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는데요. 이는 현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목표 영상으로 한 번에 리팩토링을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좀 더 낮은 리플랫포밍으로 한 번 완충을 한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팩토링을 하는 방식은 각 어플리케이션이 의존성이 낮고 데이터를 리드만 하는 특징, 그러면서도 eventually consistent, 즉 약간의 데이터 동기화 레이턴시가 생기더라도 언젠가 동일해지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한 번에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 의존성이 높고 데이터의 CRU가 모두 발생하고 레이턴시가 민감한 것들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플랫포밍을 먼저 해서 이관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의존성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U+가 전환 전략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아무리 이상적인 아키텍처라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무리한 시도를 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술력 수준과 현실을 직시하고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후자가 개발 관점에서는 할 일이 훨씬 많아지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가 힘들고 말지 고객에게 안정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장애를 체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2년이 걸렸습니다. 1년은 CI/CD와 인프라 구축, MS의 설계를 위해 준비했고, 실제로 상용화를 시작한 것은 22년 4월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API 10종을 올려보았고, 그 이후에 10개, 20개씩 3에서 4주 단위로 지속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것들은 10월에 대규모 리플랫폼으로 전환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23년 4월에 목표했던 모든 기능을 다 전환함으로써 2년간의 긴 여정을 완수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전환을 하면서도 사업적으로 요구되는 신규 기능과 변경 사항을 다 적용해 오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동등한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소스를 전부 변경하는 구조 개선인데 기능까지 바꾸는 건 너무 무리한 선택인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던 AWS 프로서브 한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리는 마차에 바퀴를 갈아 낀다고 하는데 이거는 몸통을 갈아 끼는 형국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되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요.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결정이었는데, 힘들었고, 스스로 굉장히 가혹했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대비 실제 개발에 소요된 리소스가 최소 1.5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일정은 픽스되어 있는데 작업량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이렇게 수행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안정적인 데브옵스 환경과 지속적인 배포 튜닝 이렇게 애자일하게 시도했던 방법이 성공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목을 간단히 도식화해봤습니다. 목표한 MS의 전환이 완료되고서요. 방송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은 잘 조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2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이제 우리 플랫폼 환경이 바뀌었고 개발자는 AWS 환경 내에서 고객에게 신규 영상을 빠르게 딜리버리하고 품질을 높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 선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개발 어질리티가 놀랍게 빨라졌습니다. 설계부터 개발 배포까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약 7배로 개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CI/CD의 도입으로 배포 속도가 10배 빨라졌고요. 작업에 대한 신속성 확보로 배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프라 구축 속도가 300배 빨라졌습니다.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IDC 환경에서는 구매, 발주, 구축까지 약 1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 내로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즈니스 어질리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확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IDC 장비 위주로 한정된 캐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마케팅 등 비즈니스에도 약간의 제약점을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제약점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U+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AWS, 메가존, 윙컴의 피땀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MSA와 데브옵스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에 U+는 클라우드 기술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사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도전적인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참여자 전원의 프로덕트 오너십과 팀워크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협력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것은 내 아레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 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다 동참을 해서 해결책을 내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팀으로 일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U+ 또한 많은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명칭이 정말 잘 어울렸고 메가존 윙컴도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U+는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차별화되게 하는 것은 결국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역량, 데브옵스 역량들이 향후 다른 비즈니스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과제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높이기 위한 영역이었다면 아직 남아있는 인프라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 미디어 서비스의 경쟁력은 영상 자체의 화질, 빠른 딜리버리도 있습니다. 이런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코더, CDN 등 인프라의 유연한 확장까지도 유플러스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MSA, 데브옵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고객에게 새로운 기능을 자주 경험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좋은 품질로 고객 경험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발표였고요. 다시 한번 양심영 님이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LG U+에서 진행한 AWS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G U+는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개발 민첩성을 갖추고 인프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브옵스 조직을 구성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도입하여 배포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신규 기능을 운영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요. 이런 마이그레이션의 기반을 토대로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위해서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 온프레미스와 AWS 간 데이터 동기화 방식 등 다양한 기술적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LG U+ IPTV 서비스의 클라우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AWS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